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결정이 한덕수 출마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대행을 향해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재판이라면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 텐데 민주당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글쎄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헌법 해석에 충실한 판결이었다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가처분은 결국 헌법 소원과 함께 제기가 된 것인데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장이 됩니다. 이 재판을 받을 권리는 결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 국회에서 선출돼서 임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명하고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을 지명한 것, 이것 자체는 사실상 월권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본안에 가서 이 부분이 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밝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인정이 돼서 만장일치로 인용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재판관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처분이 인용됐다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식적인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이제 임시적인 판단이고요. 본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권한 대행은요, 대통령의 고리 시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다거나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을 가진 한덕수 대행께서 어떤 거는 대통령처럼 행사할 수 있고 어떤 거는 할 수 없다라고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북한에 대한 어떤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에서 권한 대행의 100%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넘긴 거는 이렇게 어떤 국가 중대적 상황이 있을 때 빈틈없이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되게 유감이다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이제 대행의 대행이죠. 최상목 권한 대행께서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또 하느냐? 지금 권한 대행 임명한 것도 인정 안 하는데 대행의 대행 임명한 것은 또 인정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근원적인 또 의미 또 하나 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퇴임하시는 분이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퇴임하지 않습니까? 퇴임하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결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헌재의 판단이다라고 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 봅니다.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내일 퇴임을 하기 때문에 내일 퇴임이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반론을 들을게요. 글쎄요,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에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요. 그 9명을 임명하는 권한이 3등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가 3분이 있고 그리고 국회가 선출하는 몫에 3분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몫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선출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대행으로서는 형식적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임명행위를 하면 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명하는 것은 대행으로서의 소극적인 임무, 현상 유지적 임무에 그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2분의 재판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대행으로서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라는 한계에서 봤을 때는 월권이다라는 논란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고요.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투표로 뽑았다라고 하는 민주적인 정당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대행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직접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성의 크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대행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헌법의 해석이라고 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재판관들이 숙고해서 검토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하실 말씀 있습니다. 네, 지금 헌재가 지금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탄핵 심리가 또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분들이 지금 탄핵 심리를 빨리 진행하고 결정을 내야 되는데 이번에 가처분 신청돼 가지고 헌법재판관 2명이 빠졌어요. 네. 그럼 7명으로 심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7명은 심리는 가능하지만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헌재가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제 권한 대응으로서는 이제 이러한 헌재 공백 상태는 국정의 공백이라는 마찬가지라는 그런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 권한 대응은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취지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와중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법에 미비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 임기가 만료도는 정년이 도래한 후임자가 정년이 도래돼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예를 들면 이번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해야 되는데 뒤에 2명이 되지 않으면 그 2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라. 이런 부분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들을게요. 일단 이거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알 겁니다. 따라서 이제 거부권이 행사될 걸로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로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국회라든가 대법원장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 111조에 규정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선출이나 지명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할 수 있지만 임명하는 최종 인사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는 게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헌법의 정신에 따르지 않고 국회가 선출한 사람이 임명 자동적으로 되게 한다 이러면 대통령이 임명권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헌 소지가 굉장히 높은 거죠. 아마 이것도 민주당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하나 임기를 이제 법에서 만약에 후임 재판관이 정해지지 않으면 임기를 늘려서 채운다. 다음 재판에 올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만드는데 이것 또한 위헌인 게 헌법에 재판관들의 임기가 6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요. 대통령의 임기도 5년이 아니고 얼마든지 법으로 6년, 7년 늘릴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국회의원도 4년이 아니라 법만 바꿔가지고 5년, 6년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재판관의 임기를 하위 법령이 법률에서 바꾼다는 것은 이게 통과될 수 없다. 위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정치적 어떤 그 압박에 불과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즉 상위법인 헌법에 반하는 하위 법령으로 바꿀 수 있느냐? 글쎄요, 뭐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런 법이 어느 정도 타당하게 법 체계는 갖췄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대법원장의 몫에 그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거나 지명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회의 구성 권한이나 또는 대법원장이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헌법정신상 보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등분을 해서 3분은 국회가 선출하고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또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다 9명을 임명하게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명권을 국회와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 3명이 그 권력을 나누도록 되어 있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가 선출했음에도 지난번처럼 대통령이나 대통령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구성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을 시정하는 법률 얼마든지 저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헌법에서 그냥 헌법재판관 9분을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국회와 대법원장에게 그 실질적인 임명권을 나눴다라는 것은 분명한 헌법의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임과 관련해서도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해석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재판관들이 공백 상태가 돼서 그 기능이 잠시라도 정지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바로잡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법적인 공백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법률로 채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이 부분을 정부에 이송했을 때 한덕수
한덕수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가장 또 관심 갖는 것, 즉 정치권에서도 관심 갖는 부분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출마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임무를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잘 편성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요. 빨리 마중물을 뿌려야지요. 그리고 재난 산불 피해 재난 입은 분들, 근데 땅꺼짐이나 싱크홀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현안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선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는 관리 감독하는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이 업무에 집중하고 또 하나 국무회의 때 본인이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소명이 무엇이냐? 국무회의를 모아놓고 했으니까 거기서 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그 의미일 것이다. 만약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그러면 아마 따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메시지를 냈을 것인데 본인이 어떠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도 않고 있고요. 본인은 대선 출마에 관심 없다는 뜻을 주변에 많이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한덕수 어떤 대행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의미는 지금 나오고 있는 사출설, 출마설보다는 권한대행이 역할을 충실히 끝까지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에게 분명한 타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명분적인 건데요. 한덕수 대행이 그동안 본인이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 왔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을 지명할 때도 사실 정치권에서도 좀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대행이 보여줬던 모습은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어떤 법적 질서 내에서의 어떤 그런 공직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는데 사실상 어쩌면 승부수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재판관 지명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장일치로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결국 한덕수 대행이 당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내세웠던 명분들이 사실상 다 꺾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법적 검토라든지 그리고 이제 후폭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텐데도 사실상 헌재에서 가처분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라는 점 자체는 한덕수 대행에게는 치명적으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과연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른바 재탄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조금은 고민하고 있다. 좀 조심히 보겠다라고 하는데 추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탄핵? 일단 탄핵 소추 사유가 명확하다라는 점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상 뭐 앞서서도 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했던 부분, 뭐 이제는 임명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내란과 관련된 상설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을 즉시 추천 의뢰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 등 사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점에서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검토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사유가 있는 것과 또 탄핵 소추를 바로 발의하는 것 부분에는 또 큰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고심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재탄핵 가능성. 일단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이미 헌재에서 아마 판단을 받았죠. 탄핵 기각돼가지고 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재탄핵 한다 그러면 지난번보다 훨씬 근거가 구체적이고 단단한 사유를 만들어야 될 건데 아마 그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면요. 재탄핵 해주면 땡큐일 겁니다. 재탄땡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의 의지에 관계없이 이렇게 언론에 등장하면서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껄끄러운 대선 경쟁 상대가 한덕수가 아니겠냐. 그걸 역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불안성 또는 반시장주의 여기에 가장 대비되는 캐릭터가 한덕수 대행의 어떤 안정성과 그다음에 시장주의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국의 기틀을 다졌던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가까운 행정 관료와 시장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인 최고 관료로서 활동해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상대 한덕수가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쏟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봅니다. 껄끄러운 상대다.
글쎄요. 일단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출마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밝히지 않고 모호한 지금 자세로 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은 어느 진영에 속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지금 대행이라는 자리는 결국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한 진영의 후보가 될 것처럼 뭐 차출설, 출마론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한덕수 대행이 지금 얼마나 정치적인 중립성이 부족한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장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출마를 할지 말지 이 부분을 만약 정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빨리 그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이제 좀 껄끄러운 상대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요, 이 구조가 대선판의 어떤 프레임이 미국과 중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 정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관세 정쟁에 대해서는 트럼프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협의를 이끌어낼 정도로 굉장히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역량을 가진 분이 한덕수 권한 대행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됐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됐다고 치면요,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트럼프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과연 미국과 정상적인 관세 협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늘 해왔던 말이 쉐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이어서 가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대국, 한국은 이제 작은 나라 이렇게 해서 중국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교 안보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지도자가 바로 이재명 대표일 건데 과연 국민들이 미국을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그런 정치 지도가 탄생한 것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그 고민 때문에 아마도 한덕수 대행이 나오는 것에 가장 껄끄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정말 출마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꺼리거나 뭐 어려운 후보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결국 구도가 가장 중요할 텐데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해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한덕수 대행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마지막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선거 구도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됐고 탄핵이 된 정부입니다. 그렇다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어떤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선거 구도상 민주당이 이게 뭐 불리한 구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김민석 의원이 정부 총수 앞에서 1인 시하잖아요. 관세 협상에 손 떼라. 근데 문제는 지금 일본은 뭐 관세 협상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우리는 한 2달 쉬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할 것 같긴 한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이게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관세 협상 아예 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네. 사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이 입장을 좀 밝히고 관련된 부분을 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행이 뭐 이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지금 뭐 울산, 광주 이렇게 대선 주자처럼 마치 대선 주자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행보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물론 대행 입장에서는 대행의 업무를 소화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겠지만 지금 입장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뭐 주자 차출론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행보를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갸웃거려지고 의문점이 찍힐 수밖에 없는 행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대선 행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관세 협상이든 관련된 일정을 이용하지 말고 나올 거면 나올 거다. 아니면 나오지 않을 거면 이번에 절대 나오지 않고 대행 역할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민석 최고가 관세 협상에 손을 떼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대기업과 민생, 소상공인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상황을 해지시켜주고 풀어주는 게 정부 역할인 건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 그런 기업들, 소상공인들 눈에 안 보이는 겁니까?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거기에 협상의 주인공이 되는 그 모습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제 피해를
피해를 보는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정치적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괜히 이러니까 또 오해받는 게 뭐냐면 무슨 중국이랑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려라 이런 신호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랑 워낙 쉐시하면서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사는 그런 김민석 최고의 행동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국민들에게 아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여론조사가 또 나왔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여론조사인데 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66%,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은 24%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크게 좀 나눠보면 지지 정당별로도 이게 좀 달라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91%,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로 매우 작았죠. 근데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5%,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38%. 이런 부분이 이제 합쳐져서 66, 24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의미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여론조사. 일단 이제 국민들과 국민의힘 우파 지지자들이 상당히 한덕수 권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대선 출마에 대해서 바람직하냐고 생각하냐, 안 하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게 되면요. 지금 그 국정 운영하는 책임자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한덕수 권한에 빠지면 또 다시 대대행체제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머뭇거림이 있는 거죠. 망설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답변을 아마 스스로 본능적으로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절대 이재명 대표 찍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하면요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 감안하면요 질문 자체가 좀 상대한테 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또 망설이게 하는 이런 질문 자체 답변을 살짝 좀 어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좀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글쎄요,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결국에는 출마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66%인 것을 보이고 그리고 중도층의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73%입니다. 사실 뭐 각 진영의 여론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중도층의 표심,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중도층에서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70%를 넘어간다라는 점은 사실 한 대행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처럼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대행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질지 여부 그리고 이 조기 대선 과정이 과연 공정하게 관리될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점은 명확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 결자 해지라는 말이 있듯이 한덕수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해서 본인과 관련된 논란들을 좀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명확한 입장은 아니고 이제 선긋기는 일단 해놓은 상태인데 왜 이렇게 일단 선긋기만 하는 걸까요? 일단 뭐 선 긋는 게 저는 그 입장을 명확하게 낸 거라 생각합니다.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네. 그 반대선은 안 넘어가는 거니까 대선 출마에 관심 없다. 나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의무, 그러니까 대선 잘 관리하는 거, 민생 챙기고 경제 챙기고 관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협상 이끄는 거 여기에 대해 집중한다. 거기에 지금 모든 걸 지금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런 한덕수 대행의 모습들은 사실 불출마와 그리고 출마 사이에서 어느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그 경선 레이스에는 참여하는 것이 뭐 시간적으로도 뭐 물리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사실상 공직 사퇴 시한이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월 4일 전에 5월 3일까지만 사퇴를 하면 출마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 여지를 열어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아마 네. 국민들도 없던 관심을 한덕수 대행한테 많이 가질 거라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각 당의 경선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그 경선 얘기로 좀 넘어갈 텐데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대진표 추첨으로 뽑았습니다. A조, B조로 나눴는데
A조는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복 후보가 됐고요. B조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편성이 됐습니다. B조에 좀 많이 몰려있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추첨이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죽음의 조라고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B조가 쟁쟁한 분들 다 모였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있고요, 나경원 의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네. 아마 구도가 홍준표와 한동훈, 나경원 이 셋 중에서 누가 이기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보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홍준표 대표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직설적인 발언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디베이트가 붙게 되면은 어떻게 생산적인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 거기서 감정싸움으로 비출지 아마 이것도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한번 한동훈 대표랑 붙었었습니다. 그때 똑바로 대답하세요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네 번인 정도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나경원 의원이 충격을 좀 받았던 게 뭐냐면 패스트 트랙으로 인해 생긴 정치적 갈등인데 이거를 법원에 가서 풀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끼지 마라. 그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게 다시 돌려놔라.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걸 가지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건 청탁한 거 아니냐라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취지로 답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억울하고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비조 토론 나가면 이 얘기 한 번 더 물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서 정말로 우리 많은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패스트 트랙 때문에 갈등과 싸움이 있었고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건을 청탁한 거냐고 아마 되물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그것도 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A조에서는 김문수 장관과 안철수 의원의 두 분 간의 경쟁이 좀 눈에 돋보일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은 아주 보수 우파의 단단한 콘크리트 집토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 의원이 중도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어떤 그 집토끼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집토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고 또 강점이 안철수 의원은 IT, AI 분야 이런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본인 장점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가 요즘 이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좀 비교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른 당 얘기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저는 뭐 A조, B조가 나뉘었던데 아무래도 B조에 좀 더 눈길이 가긴 합니다. 여기가 이제 뭐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 이렇게 4명이 토론을 한다라는 것인데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빼고 아마 3대1 구도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뭐 이른바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해지고 있는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그 나경원, 이철우, 홍준표 후보가 아마 3대1 구도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이 본인에게 어쩌면 가장 당원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이 배신자 프레임을 정면 돌파해서 더 털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 그리고 반대했던 사람들 간에 약간의 미묘한 나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심을 과연 어떻게까지 갖고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윤심에 대해서는 다들 좀 멀리하는 분위기도 좀 있어 보이고 현재 상황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대선에서는 그 윤심보다 가장 중요한 게 민심이죠.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오냐 이 문제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싸웠을 때 누가 이기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과 이제 불안 그리고 미국과 중국 이 대결 구도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바로 여기서 개헌하지 않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네. 아마도 10년이 넘는 장기 집권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5년 대통령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단임제 하는 동안에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민주당이죠. 통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4년 중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하고 본인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해버리면 4년 돼버린 거죠. 그러면 13년 동안 장기 집권이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될 건데 개헌을 회피하는 게 이런 장기 집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논란 때문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게 아니냐. 이게 아마 대선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 저는 그래 봅니다. 글쎄요, 뭐 지금 말씀은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집권을 하면 뭐 장기 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개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헌법상에
현직 대통령 시절에 개헌을 해서 그 대통령부터 뭐 연임을 하거나 임기를 연장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 상상력의 부분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포비아의 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결국 국민의힘에게 지금 가장 큰 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절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대선 경선 주자들이 뭐 앞다투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단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으로서는 1호 당원이라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제명이나 출당 조치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상 가장 최소한의 조건은 출당이라든지 제명과 같은 그런 대통령과의 어떤 절연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것, 저는 이것부터가 국민의힘이 대선에 임하는 자세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윤심이 이번 대선 이제 경선과 이제 대선 본선에 가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막상 조기 대선에 들어가니까 뭐 친박, 뭐 찐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미래의 우리 국가 지도자, 우리 경제를 안정시킬 지도자, 이거를 이제 뽑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친박, 진박 이런 것들 다 사라졌던 것처럼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높은 상황이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본 경선이나 본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심에 대한 주제는 사라지고 미래 지도자에 대한 어떤 검증, 어떤 후보가 가장 적절한가 여기에 다 포커싱이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원래 약간의 이제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이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었는데 두 분 다 이제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특히나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세를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당분간 빠르게 결정은 내리진 않겠지만 참 많이들 오십니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만나신 분과 안 만나신 분 이렇게 좀 나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조찬과 오찬, 만찬, 티타임까지 해서 네 분이 만나셨고요. 한 분은 계속 만나자고 하는데 아마 만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요, 지금 중도 보수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특정 후보의 예비 경선 단계에서부터 손을 들어준다거나 또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 아마 경선 자체 흥행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후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자연스럽게 정해지면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 세력을 다 모아주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일단 갑자기 오세훈 시장을 만난다, 뭐 만나서 사진을 찍는다 이렇게 해서 오세훈 시장의 어떤 지지 기반을 바로 흡수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표심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후보들을 보면서 오세훈 시장과 그래도 같은 정책이라든지 또는 결이나 방향이 같은 분에게 또 지지를 몰아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저렇게 뭐 만났다, 뭐 또는 오찬을 했다, 조찬을 했다 이것만으로 그 민심이 바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국민의힘 내부의 당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수 진영의 표심도 분명히 오세훈 시장과 그리고 다른 후보들을 비교해서 판단하고 어느 분을 다시 대신해서 지지할지를 또 생각해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앞서서 안 만난 후보 있다는 게 이제 한동훈 후보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하고는 왜 약간 거리를 둘까요? 뭐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이제 서울시장 시절, 당 대표 시절 이 사이에 좀 뭔가 껄끄러움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시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공약 같은 거,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때 한동훈 당 대표 시절에 주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도 없고 피드백도 없고 뭐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뭐 서로 간에 썩 유쾌한 감정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선이라는 중요한 상황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확산의 한계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는 한 20명 정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한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전부일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대권 행보를 위한다 그러면은 썩 이제 좋은 계산은 아닐 거다. 그래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내년도 서울시장
민주당 이제 본인에 대한 어떤 이제 계획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들리는 말로는 예전부터 서울시장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에 도전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자리를 가져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에 좀 껄끄러운 면도 있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민주당 경선은 이제 3명으로 정해졌는데 네. TV 토론을 2번밖에 안 한다. 즉 네. 지난번에는 한 11번 했죠. 근데 11번 하다가 2번으로 줄어들면서 이 경선이 어느 정도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답을 가지고 너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분위기가 좀 불이 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토론이 2번인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는 합니다. 뭐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또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쩔 수 없이 2번이었다라는 부분을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또 많은 토론을 회를 거쳐서 또 관련된 후보들의 정책들을 알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의 경선이 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조용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번 조기 대선에서의 화두는 뭐 흥행이라든지 뭐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인 경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탄핵 전국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 국면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혼란했었고 국민들도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안정적으로 그리고 집권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어떻게 잘할 것인지를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조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2가지 이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이 여러 번 방송에서 나왔지만 본인이 압박받는 상황에 있어서 실수를 해오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국정감사장이었죠.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답을 하다가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압박을 받으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거짓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V 토론 횟수가 많아버리면요. 그 1차 토론에서는 졌던 후보가 2차 토론 나올 때는요. 더 준비를 많이 옵니다. 더 강도가 셀 수밖에 없죠. 그러면 3번, 4번 하게 되면은 거기서 압박받았을 때 본인이 실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거 하나.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런 TV 토론을 참 많이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 정보라든가 휴먼 네트워크가 겹치기 때문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낙연 대표의 경쟁 그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 얘기가 나왔고 그게 이제 재판까지 갔지 않습니까? 현재 5개 재판이 6, 7개 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압박 속에서의 실수,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의혹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 이것 때문에 TV 토론을 횟수를 2배로 줄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이 토요일 충청권 순회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선 상황인데 이 민주당의 세 후보 모두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같이 걸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죠. 청와대 다시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네.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공약을 걸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후보가 되고 또 본선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세종시의 대통령실 집무실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제 용산이지만 용산이라는 곳 자체가 지금 비상계엄이라든지 뭐 내란 혐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징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의 측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방 분권이라는 가치에서 보았을 때도 세종시로 결국에는 대통령실 집무실이 이전하는 방향으로 공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또 세분화돼서 국민들께 정책 비전으로 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의 이전. 저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세종시를 완성을 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어떤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보내서 국가 균형 발전 여기에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실을 옮기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인데 거기에 대통령실이 없고 지방에 내려가 있던 거 그리고 만약 대통령실 옮기게 되면
그러면 서울에 미치는 부동산의 영향이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이제 민심도 영향을 미칠 건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생길 거라서 아마 지금 말의야 던질 수 있지만 실제 실행하기에는 아마 만만치 않은 허들을 넘어야 될 거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